반갑습니다. 어째요? 인상이 어때요? 제가 머리가 너무 빠져가지고. 자, 뭐 평촌 동네는 제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여기 학원 만들 때 처음에 수업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지방에 있다가 오늘 새벽에 올라왔다가 저기 EBS 강의하고 여기 넘어오니까 이제 여기는 주간 선생님하고 다르죠? 네? 뭐 기분 나쁜 건 아니죠 지금? 자, 오늘 첫 수업인데 그래도 6과목 중에서 오늘 수업이 조금 더 접근이 조금 수월합니다. 과목이 접근이 수월하다는 말씀은 이해가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점수가 이해가 쉬운 만큼 점수가 잘 나오면 좋은데 올해 시험처럼 조금 변형해서 나오면 점수가 전략 과목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들으실 때 수업 방식이 오늘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PPT 작업하고 있죠, 그죠? 요게 판사하는 내용을 그냥 PPT로 먼저 띄우는 겁니다. 선생님마다 글씨체가 달라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이 글씨를 못 알아보겠다, 날려선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불만은 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수업 방식은 PPT 작업해서 일단 한 단원을 설명을 먼저 드리고 설명드린 만큼 교재 있죠? 기본서까지 안 나왔다, 그죠? 오늘 자료에 교재 PPT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그대로 교재에서 확인해서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크하시고 여기에 다 모든 내용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몇 자 필요한 부분은 몇 자 적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PPT 작업할 때는 앞에 집중하시면 되고 끝난 다음에 교재 확인하겠습니다 할 때 그때 볼펜 들고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아직 청년이죠? 결혼했어요? 1년에 한 번 시행하는 시험은 1년에 끝내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러니까 야간반은 주간에 일을 하시고 오신다 생각하시면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절대량이 오전반보다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시면 교재 공부량을 더 줄여서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이것저것 막 보시면 될 게 아니고 다행히 아직까지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절대평가에 이어서 공부를 할 만합니다. 상대평가 같으면 오전반을 이길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평가에 소문이 돌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어쨌든 올해 공부하시고 10월 달에 시험 보시고 11월 말에 발표 날 때 합격하시고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는 임종성이랍니다. 임종성이라고 올해까지는 에듀윌에서 지방의 영남 지역의 대구 부산 쪽에서 제가 에듀윌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에듀윌 소문 들었습니까? 요 건물에 에듀윌이 있다가 에듀윌 건물이 없어졌죠. 21개 직영학원 하다가 16개를 문 닫았어요. 그래서 잘렸어. 에듀윌에서 잘려가지고 여기 진청한 대표가 가라면 네가 이 위에서 올라온 김에 수업에는 야간 수업이나 좀 해라 해서 저는 땡큐하고 왔죠. 옛날 평촌 고향이기도 제2의 고향이 여기 아닙니까? 평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임종성입니다. 수업을 하는데 이 PPT가 회사마다 조금 작동 방법이 달라서 조금 서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긴장감을 수업은 긴장감을 가지지 마시고 좀 집중을 하시는데 긴장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에이? 얼굴이 하얘졌네 벌써. 자, 수업 진행하기 전에 1년 동안 공부를 할 때 어디에 집중해서 먼저 공부를 하시고 후반기는 어디 집중하실 것인가 그걸 좀 알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시니까 먼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과목에서 출제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출제 범위마다 출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보시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 및 전체 출제 범위가 세 파트입니다. 세 파트이고 2차 과목이고 시험을 보러 가시면 2차 1교시 1번에서 40번까지 41번부터 80번까지가 공법이겠죠. 크게 나누면 세 파트인데 크게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있습니다. 법령 파트가 두 파트입니다. 이걸 줄여서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합니다. 좀 이따 기본서에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시는 6과목 전체를 가지고 현장에서 소장님이나 실장님이 실제로 중개하는 내용을 배우시는 게 실무 파트예요. 그래서 출제 비중은
공인중개사 법령이 40문제 중에서 25개에서 26개 출제돼요. 점수를 보시면 62.5에서 65점까지. 올해 34회는 25개가 출제되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은 실거래가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받아야 합니다. 라고 해서 신고제도하고 허가제도를 비우시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이고, 출제는 7개에서 8개 출제되고 올해는 8개가 출제됐어요. 그러면 여기 법령이 달 때 이 법령 2개에서 출제되는 것이 최소한으로 25개, 7개 나와도 32개니까 80점. 최대 나오면 82.5까지 33개까지 나오는 것이 법 2개입니다. 그러면 공부하실 때 최소한 6월까지, 늦어도 7월까지는 어디에 치중해서 공부하셔야 되는가? 여기 법 2개에 치중해서 공부를 하시고, 여기 32개, 33개 중에서 28개가 70점이니까 70점은 여기서 확보하셔야 돼요. 수업도 8주 과정, 지금은 11월부터는 기본서를 가지고 하지만 기초 개념을 잡는 것이니까 여기까지 7주, 그 다음에 여기는 1주 이렇게 할 겁니다. 요걸 왜 소홀히 하는가? 초반부에는 이걸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비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시고,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법이 오늘부터 배우시는 공인중개사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동산 거래 신고법까지가 6월 아니면 7월까지 집중할 부분이다 라고 알고 계시고, 실무 쪽은 6개, 7개 나오는데 중개 실무 쪽은 좀 공부 시기를 8월 이후로 늦추실 이유가, 실무가 6개, 7개 나오는데 관련되는 과목이 민법 문제가 그대로 4문제 이상, 공법이 농지법이 1문제, 공시법은 구체적으로 1문제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민법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올해 시험에도 분묘기지권, 실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다 민법 시간에 배우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2차 과목에서 중개실무 점수가 80점, 85점을 조금 더 수월하게 받으시는 분이 1차, 2차 동차하시는 분이에요. 1차, 2차 동차하시는 거야? 1차 배우시면 여기까지 민법 시간에 다 배우신 내용이고, 어떨 때는 법정지상권이 나오기도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매년 나오다가 올해는 빠졌어요. 그래서 민법이 6개, 7개 중에서 7개라 보면 4문제 이상은 민법에서 득점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어쨌든 동차하시는 분은 6월까지, 늦어도 7월까지 민법 점수가 나와야 되겠죠. 올해도 개론이 어렵다고 해도 민법이 안정적으로 80점, 개론 42.5, 민법 80점 이렇게 해서 1차 합격하신 분이 많아요. 민법은 공부해 보시면 출제 유형이 거의 잡혀 있어서 난이도만 조금 어렵다 그밖에 없지, 낯선 판례가 있다가 그런 정도이지, 개론처럼, 개론은 이론이기 때문에 대학 교수들이 들어가는 사람마다 중요도를 달리해요. 출제가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과목이 개론입니다. 나이가 20대입니까? 20대에서 30대 초반은 개론이 쉽고 민법이 어렵습니다. 평균적으로 사회 경험이 없다 치면. 그래도 아직 산수는 좀 할 줄 아신다? 그러니까 산수. 근데 50대라고요? 왜 애처럼 다니시지? 50대입니까? 40대 중반 이후는 학교 공부를 떠난 지가 20년 넘었기 때문에 학교론이 조금 어렵습니다. 계산 문제 같은 거 어렵고. 근데 경험이 있어서 민법은 좀 더 수월하시고. 그럼 우리는 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중국하고 민법 하셔야 돼요. 근데 개론이 쉽다 해서 개론만 하다가 민법이 점수가 안 나오면 점수가 안 나. 개론은 접근이 조금 쉽다 그래서 80점 나오는 과목은 아니에요 또. 그래서 올해 20대 30대 초반이 어려운 것이 민법 점수가 안 나와서 떨어진 거예요. 개론은 70점 맞았는데 민법이 50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전체 과목에서 민법 선생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전체 과목에서 민법이 전체 비중의 50% 이상입니다. 민법을 잘 하셔야만 2차 과목 중에서 이런 과목도 공부하시고, 민법의 법조문 한계 때문에 나온 과목이 등기법입니다. 등기법 186조라 나중에 배우시면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내용을 배우시고, 그래서 민법 공부를 치중을 많이 하시고, 개론을 소홀히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여기
개론 선생님이 개론 수업 했습니까? 개론도 소리 하시면 안 되는데 더 비중을 더 두시라는 취지입니다. 민법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6문제, 7문제 비중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이 용어의 정의부터입니다. 오늘 교재 가지고 계시죠? 저기 PPT로 작업할 내용은 출제가 최근 10년 내에 출제되지 않은 부분까지 다룰 수는 없습니다. 8주 과정에서 심화 과정 때는 출제가 40문제 중에서 심화 과정 10주 과정에서는 37개, 8개까지는 타치할 거예요. 두 문제는 왜 네가 타치를 못하는가? 올해 시험처럼 엉뚱한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본 법도 아닌데 장사 등에 관한 법에서 엉뚱한 지문. 우리가 법인 묘지를 만들 것도 아닌데 도로를 몇 미터 폭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그렇게 엉뚱한 지문. 그 다음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만 아주 구석에 있는 문제. 그래서 올해는 4문제는 그냥 버리는 문제였어요. 우리 과목도. 그래서 90%까지는 심화 과정 때까지 다 할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면 그 안에서 5월이나 6월달 모의고사 보시면 70점 맞으면 정말 열심히 하신 과목이고, 이 과목을 6월달 모의고사 보시고 어쨌든 70점부터 시작하는 과목이 이 과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어의 정의부터 한다는 말씀은 페이지를 보시면 22페이지입니다. 일단 교재 페이지를 불러드린 이유는 앞부분은 안 하는가, 앞부분은 경미하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드리고 교재 확인할 때 몇 자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 체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교재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설명을 한 파트, 용어의 정의가 지금 22페이지부터 해서 뒤에 넘겨보시면 페이지로 보시면 30페이지까지입니다. 31페이지 상단까지가 지금 설명드릴 내용이에요. 자, 모든 과목에서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 또는 공부를 하셨는데 2차 과목 공부량이 부족하신 분이 가장 먼저 하실 내용이 그 개별 과목에서 나오는 용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용어. 이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용어 한 개 한 개를 연결해서 만드는 게 법 조문이기 때문에 용어 한 개를 정확하게 아셔야만 연결해서 이 용어 알고 그래서 한 개 문장이 연결되면 OX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11월, 12월 과정에서는 욕심내지 마시고 각 개별 과목에서 나오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자라고 판단하시면 돼.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용어는 몇 가지를 정하고 있는가? 용어가 6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고 교재에 그대로 있으니까요. 6개의 개념을 정의한 이유는 일반 국민들이 공인중개사법을 보시려면 최소한 공인중개사법 2조에서 정하고 있는 6가지 용어만큼은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야만 공인중개사법이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는 취지고 출제는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 변형해서 판례까지 물으면 2문제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한 문제 나온다 보시면 되고 용어의 정의를 공부하시는 방법은 지금 속도 괜찮습니까?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라고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한 개의 개념 중개라 함은 시작해서 끝에 말한다 이렇게 출제가 돼요. 출제 유형이 2가지인데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해서 1, 2, 3, 4, 5번 지문에 말한다 이렇게 끝나면 그 문제는 법에서 한 개의 개념을 정의할 때 몇 개의 개념 요소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말한다는 지문은 요소 파악이 중요하니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으면 옳은 지문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소가 한 개라도 빠져버리면 틀린 지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소 위에 불필요하게 용어, 개념을 붙여도 개념이 확장되니까 틀린 지문. 그래서 정확하게 말한다는 지문은 문제 푸실 때 법에서 한 개 개념마다 사용한 요소가 몇 개인지가 중요해요. 이게 가장 기초입니다. 11 과정에서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걸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개 개념입니다. 중개 개념. 민법을 중개
이 시간에 계속 강조해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현장에서 소장님이나 실장님이 아파트나 토지 상가 건물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을 도와주는 게 우리 업무예요. 도와주는 것이 중개 개념이에요. 그러면 본 내용을 보시기 전에 민법에서 배우시는 내용하고 지금 이 시간에 배우시는 중개 개념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보시면, 중개 개념은 자, 한자를 쓴 이유는 이게 다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법률 용어는 한자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자어를 조금 아시면 법 공부는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러면 중개를 풀면 이렇게 요 세 개의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한자를 쓴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풀면 매매 계약을 하고자 하는 매도 매수인 중간에 제3자 다른 사람이 개입을 해서 그 계약이 체결되도록 소개해 주는 게 중개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개 개념은 다시 보시면 중개 대상물인 부동산이 있고 매매 계약하고자 하는 매도인과 매수인 두 사람만 나오면 이건 매도 매수인 간의 직접 계약이고, 여기는 중개란 개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도 매수인 간의 직접 계약은 어디서 배우시는가? 민법 시간에 배우십니다. 개인 간의 매매 계약, 교환, 임대차 계약을 직접 하는 것은 중개 영역이 아니고 직접 거래라고 합니다. 그럼 중개란 개념이 성립되려면 아파트 매매 계약하자는 매도인이, 매수인이 매도 매수인 이외에 제3자 부동산 소장님 찾아가서 중개해달라고 물건 내놓고 어떤 조건의 아파트를 매입하고자 한다, 물건 찾아달라고 의뢰하면 제3자 지위에 있는, 보통은 부동산에서 개입을 해서 계약이 체결되도록 도와주는 것, 그걸 법에서 알선해 주는 것이 중개 개념이기 때문에 중개 개념은 계약 당사자 이외에 제3자가 꼭 있어야만 중개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개라 하면에서 말한다까지 용어 정의에서 그러면 법에 사용하고 있는 요소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중개라 하면 할 때 중요한 것이 일단 중개 대상물이어야 됩니다. 이건 중개 대상물은 좀 이따가 교재에서 짚어보시고, 중개는 당사자가 되어서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간에 개입해서 도와주는 것이 중개이기 때문에 보충으로 중간으로 넘어가는 단어가 당사자 간의. 그러면 어떤 계약을 도와주는가 보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뒤에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 그래서 중개라 하면에서 말한다까지 옳은 지문인지 틀린 지문인지 판단하실 때는 중개 대상물인가, 뒤에 매매, 교환, 임대차 뿐만 아니고 그 밖에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가, 끝에 행위를 마하는 것, 알선하는 것, 이렇게 찾으시고 요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으면 그 지문은 옳은 지문이다. 모의고사를 보시면 기출문제도 똑같지만 중개는 말한다 에서 나왔는데,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O입니까? X입니까? 다시요. 중개는 요소가 중개 대상물 뒤에 어떤 계약인가 보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고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중개이다, 그 말이죠. 근데 기출 문제는 중개라 하면 중개는 해놓고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 밖에 권리가 빠지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또 OX 해보시고, 중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OX. 보수란 요소가 여기 법 조문 안에 있나요, 없나요? 들어가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OX. 눈치 보지 마시고 느끼신 대로 OX, X. 계속 반복이라는 요소는 필요 없이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중개이지 보수란 요소가 들어가면 틀리고 계속 반복이란 말이 들어가면 틀린다. 됐습니까? 그래서 기출문제 지문 2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직접 매도 매수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은 중개했나요? 직접 계약했나요? 직접 계약이지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근 기출문제. 쉽죠? 아직까지는.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알선한 것은 중개인가? 알선 개념만 나오면 무조건 중개가 아니고 요건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각종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중개이지 상가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 알선도 중개가 아니고 알선 개념이 없이 직접 계약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하는 것은 직접 계약이지 중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넘어가기 전에 중개는 대상물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알선하는 것인데 무엇을 알선한다고요? 매매, 교환, 임대차 뒤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고 그 밖에 권리까지 들어가고 알선하는 거 그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중개는 됐습니까? 넘어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중개업하고 공인중개사 개념입니다. 방금 전에 중개 개념은 공통입니다. 중개를 한다는 것은 공통인데 단순 중개에 비해서 업 개념은 단순 중개하고 다르니까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는 말은 중개하고 중개업은 구분하셔야 됩니다는 취지예요. 그러면 업을 한다는 목적은 뭐예요? 업은 지금 업에 종사하다가 오신 분 계실 거 아니에요. 업은 벌어서 먹고 살겠다. 생계 유지 수단이니까 기본 개념이 중개는 한다는 겁니다. 중개를 하는데 업이 되려면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한가 보니까 업이 되려면 일단 손님이 와서 중개해 달라고 의뢰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업을 하려면 보수 잠깐만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설명드린 이 부분을 그대로 제가 짚어드릴게요. 책에 그 설명만 들으시면 돼. 그 우스갯소리로 책을 설명을 드리는데 교재를 보시는 것보다는 주무시는 게 낫다. 주무시다가 정신 맑게 한 30분 아니면 2시간 반 주무시다가 30분은 맑게 가실 거 아니에요. 어쨌든 급하게 하지 마시고 저를 믿으시라고. 공부하실 때 자신감이 6월 기점으로 해서 7월 이후에 되면 자신감이 확 떨어집니다. 그 누굴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 일단 자신감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이. 그 다음에 선생 믿을 수밖에 없고 교직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공부를 하신 분들이 오히려 공부량을 더 넓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리가 안 되어서 정리를 못한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신다는 겁니다. 절대평가는 교재 한 권, 선생 한 명 가지고 8월까지 공부하시다가 9, 10월 달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중개사법을 들었는데 애매하다. 그럼 오전만 선생님 강의 들으셔도 되고 정말로 니보다 너무 잘하는 사람 소개시켜달라 그러면 잘 없는데 다른 사람 제가 알아서 교재 소개 드릴 테니까 8월까지는 한 선생 잡고 한 교재 잡고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8월 달에 점수가 대충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중개를 한다는 것은 똑같은 개념인데 업 개념에서 정의하는 것은 손님이 와서 중개해달라고 의뢰가 있고 업의 목적은 보수를 받는 것이 목적이겠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이렇게. 그럼 세 가지인데 다시 PPT를 보시면 중개업이라 하면 말한다까지 의뢰에 의하여 두 번째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을 알선 도와주는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간단한 내용인데 어쨌든 중개업에서 중개업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가? 보수를 받고란 말을 달리 표현하면 영리 영업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해요. 업으로 한다는 개념은 생계 유지니까 보수를 받고란 말은 영업성이 있어야 한다. 업을 한다는 말은 생계 유지 수단이니까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중에 심화 과정 가시면 이렇게 변형을 시키게 돼요. 중개업은 반복, 계속, 영업으로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쓰게 돼요. 단순 중개 개념에는 영업성이 있다는 말을 쓰면 안 되겠죠.
중개 개념은 알선만 하는 것이 중개이기 때문에 여기는 보수를 받고 같은 말 영업성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여기는 한 번이라도 알선했다면 중개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성이 있으면 안 되니까 다시 중개업은 시작하고 개념이 계속, 반복, 영업 요 세 단어가 들어가면 뭘 표현하는 단어라고요? 중개업을 표현할 때 반복, 계속, 영업으로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보수를 받아야 업인데 보수, 유, 무에 관계없이 나오면 무자가 들어가면 보수를 받지 않아도 그 말이죠. 업이다 아니다.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출제되고, 두 번째는 보수를 받지 않고, 이미 보수를 받아야 업인데 보수를 받지 않고, 요 단어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거친 행위는, 약속만 하고 요구했다는 말은 현재 받은 상태입니까? 받지 않은 상태입니까? 받지 않은 상태니까 보수를 받지 않고, 같은 말 약속 요구하는 데 거친 것도 받지 않은 상태니까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업이 되는데 우연한 기회에 단 한 건 한 것은, 보수를 받기는 받았지만 앞에 우연한 기회에 단 한 건 한 것은 계속 반복성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된다는 겁니다. 그 용어 정의는 어쨌든 다음 주에 수업 오실 때는 지금 배우시는 6가지 개념 때문에 수업이 지장이 있으면 안 될 정도로 읽고 오셔야 돼. 읽으실 때 쭉 평면적으로 쭉 읽으실 게 아니고, 단어가 주어지면 요소가 뭐가 필요하더라 이렇게 딱딱 체크해서 좀 더 기본서 체크해 드리면 체크한 그대로 읽어 오셔야 됩니다. 자, 중개하고 중개업 개념을 비교할 때 다시 지나가기 전에 보수를 받아야 한다 업, 계속 반복적으로 업을 해야 한다 중개업, 단순 중개는 보수 관계없이 알선만 했다면, 계속 반복적으로 관계없이 알선만 했다면 중개이다. 차이점 됐나요? 자, 그다음에 3번은 공인중개사 개념. 지금 공부하시는 목적이 요 사람이 되려고 공부하시는 거죠. 이건 용어 정의에서 개념이 짧기 때문에 오히려 틀리고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는 요소가 두 가지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개념 요소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두 번 정도 나왔던 것이 외국의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 2단이다. 미국에 유학 가서 증을 뵙겠다 왔다. 공인중개사 2단이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는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만 공인중개사 2다. 그래서 시험에서 개념 정의가 간단하기 때문에 틀리는 이유가 자격을 취득한 자에서 마무리가 돼야지 그 뒤에 어떤 말을 들어가도 틀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취득한 개업 공인중개사까지 붙이면 개념 정의가 틀렸죠.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한다는 말이 여기 들어가면 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딱 두 개,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어떤 말을 붙여도 다 틀렸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개념을 공인중개사 개념하고 비교하실 개념이 개업 공인중개사. 여기도 공인중개사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그럼 단지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법에서 따로 정의하고 있다는 말은 개념이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 구분하십시오라는 취지예요.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는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취득 개념을 쓰고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는 취득 개념이 아니고 등록 개념을 쓰고 있으니까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 개념이고 등록을 한 자 개념이 개업 공인중개사 개념이다. 그럼 여기도 용어 정의가 짧기 때문에 앞에 공인중개사처럼 등록을 한 자 뒤에 어떤 말을 붙여도 틀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가 등록을 한 자까지가 옳은 지문인데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하면 틀린 지문.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한다 해서 등록 뒤에 이런 말을 넣어도
개념이 확장되어서 틀리게 된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아직? 이 정도 시험 나오면 다 맞추겠나 싶죠? 근데 나중에 모의고사 보시면 3월달에 이런 문제를 낸다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개념 정의에서 요소입니까? 이런 말을 붙이면 틀린 거 아십니까? 라고 하시는데 공부량이 좀 있으면 공부량이 좀 되신 분들이 이 지문을 틀리고 나와요. 왜냐하면 워낙 공인중개사 개념하고 개업공인사 개념을 책에서 워낙 많이 보시다 보니까 긴장을 늦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어에 관한 설명인데 이렇게 말을 붙여도 친하니까 그냥 오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유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을 하고 있는 소장님 이름이 현재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옛날에는 중개업자라고 했는데 중개업자에서 업자 개념이 일본식 표현이다 해서 바꾼 것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현재 소장님이 돼서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표현을 바꾼 겁니다. 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에 있는 실장님이 소속 공인중개사이고 좀 있으면 중개보존이 나와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한자 개념이면 소속 공인중개사 개념은 당연히 소장 가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겠죠. 말 그대로 소속 공인중개사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누구로서 소속되어 있다고요? 공인중개사로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소속 공인중개사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공인중개사로서 소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부분이 공인중개사 법령 과목에서 괄호를 넣어서 포함제외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출제위원들은 이런 걸 출제를 잘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개업 공인중개사 개념을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개업 공인중개사인 소장 중에서 회사를 설립해서 등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이라고 합니다. 법인은 우리는 출생해서 사람이 되죠. 법인이 세상에서 사람이 되는 절차는 등기부를 통해서 사람이 돼요. 그 법인은 꼭 등기란 표현이 꼭 나와요. 법인 등기부가 있다 없다? 법인 등기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등기한 법인이면 법인은 우리처럼 숨 쉬는 사람은 아니죠. 법인이 숨을 쉬겠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등기이사를 둡니다. 등기이사. 그 등기이사가 회사 종료별로 사원을 둔다라고 임원이 등기이사입니다.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 개념은 소속된 공인중개사인데 확장해서 법인인 경우에는 어디까지 확장시켜 줄 것인가? 법인 등기가 되어 있는 이사 이름인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 누구인 자도 있다. 사원,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실장님이 아닌데 법인 등기이사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면 이 사람도 어쨌든 공인중개사니까 어디에 포함시키겠다? 소속 공인중개사에 포함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 개념은 가장 기본이 소속되어 있는 공인중개사가 소속인데 법인이면 누구까지 소속에 포함시키겠다? 법인이면 사원,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에 포함됩니다. 여기까지가 1차적으로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자 다시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입니다. 그럼 괄호 밖에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이 이겁니다.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이게 중요한 단어고 소장의 일을 보호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럼 소속 개념에서 요소는 1차적으로 공인중개사인가 아닌가를 보시고 두 번째는 이 괄호 부분 포함 자리에 제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가 뭘 직접 한다고요?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때 보조하는 자는 당연하니까 핵심 요소는 공인중개사 포함 중개 업무 수행이 꼭 들어가야 한다. 그럼 밑에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면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기출문제입니다.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 이단이다.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면 이렇게 법조문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두 번째도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된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 이단이다.
소속된 공인중개사는 소속이다. 아니다. 틀렸고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포함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소속 공인중개사 개념하고 비교하실 개념이 있습니다. 실장님이 두 사람인데 중개보조원이라는 실장님도 있습니다. 실장님은 앞에 보셨던 소속 공인중개사인 실장님이 있고 중개보조원인 실장님이 계신다. 비교만 하시면 됩니다. 소속은 공인중개사로서 했죠. 중개보조원인 실장님은 일단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아닌 자니까 변형해서 무자격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자격자인 실장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중개보조원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에서 취급도 현장 안내, 손님 모시고 현장 안내 좀 하고 오시죠 실장님. 오늘 들은 물건 정리 좀 하고 가시죠. 그게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라고 하고, 앞에 소속은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라고 했죠. 중개보조는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고, 현장 안내하고 일반 서무를 뭐라 부르는가?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라고 해요.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는 좀 이따 다시 비교해드리겠지만 공인중개사인가 아닌가 차이점. 두 번째는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가, 단순한 업무만 보조하는가, 두 가지 차이점이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중개보조원에 해놓고 공인중개사로서 소속되었다. 누굽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개념이지 중개보조는 틀렸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중개보조원 개념에 놓고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들어가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 거래 계약서 작성한다 이런 말을 쓰면 요 확인 설명하고 좀 이따 보시겠지만 계약서 쓰는 이걸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조원 개념에는 어떤 단어만 들어가야 한다? 현장 안내 또는 일반 서무 뒤에 단순한 업무란 단어만 사용해야지 중개 업무 수행한다는 말이 들어가거나 변형해서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한다, 거래 계약서 작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틀린다. 공부할 내용이 별 게 없다 그죠?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봅시다. 소속 공인중개사 개념하고 중개보조원 개념을 다시 정리할게요. 부동산 소장님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혼자서 단독으로 처음에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일이 많아지면 실장님을 둘 수 있는데 그 실장님 이름이 고용인이라 불러요. 다음 주에 배우십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실장님 이름을 뭐라 부른다? 고용인. 고용인이 실장님은 반드시 두어야 되겠나요? 필요하면 둘 수 있겠나요?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으면, 요즘에 여기 경기도 쪽에는 부동산에 실장님한테 월급 주는지 모르겠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소장 본인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네가 일하고 싶으면 그냥 출근하고 밥하고 제공 못한다고 하는 것이 요즘 추세죠. 그래서 실장님은 자기가 필요하면 둘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둘 수 있는 실장님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당연히 공인중개사이고 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아니다. 두 사람이 실장님이고, 차이점은 소속은 중개업무 수행할 수 있고 중개보조는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방금 배우신 거죠? 그럼 여기 소속 공인중개사 개념이 있는 중개업무를 수행한다 할 때 중개업무 내용은 어떤 내용이 중개업무인가? 손님이 아파트를 부동산에 와서 내놓고 하면 소장은 매수인에게 등기부 보여주고 설명하려면 조사 확인부터 해야 되겠죠. 확인한 자료 가지고 손님한테 놓고 지금 설명드릴 아파트는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몇 평형대입니다 설명하고, 소유자가 누구인데 건저당권 얼구에 건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채무가 얼마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야 되겠죠. 그걸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한다라고 해요. 확인 설명들은 매수 임차인이 조건이 마음에 들면 뭐 하자고? 계약합시다 라고 되면 아파트 매매 계약서 써야 되겠죠. 확인 설명한 내용대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한 내용을 적어주는 확인 설명서 작성합니다.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 개념에 나와 있는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할 때 이 중개 업무는 요 세 가지를 말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업무는 법적으로 누가 해야 할 업무겠나요? 누가 해야 할 의무사항이겠나요? 소장이겠나요? 실장이겠나요? 소장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소장이 일이 많으면 혼자 다 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실장님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실장님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할 중개물을 대신할 수 있지만 중개보조원인 무자격자인 실장님은 중개물을 수행할 수 없으니까 여기 소속 개념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는 일체 중개보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출문제 나중에 풀이 가시면 중개보조원 해놓고 현장 안내로 꼬셔놓고 뒤에 거래계약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는 자 틀리고 확인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 틀리고 확인설명서 내용을 요 세 가지를 현장 안내 뒤에 딱 숨겨서 한 개씩 끼워 넣어서 틀리게 만드는 것이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소속 공인중개사의 종류는 다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있는 고용되어 있는 공인중개사는 소속이죠. 법인이면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 법인이면 등기이사인 사원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자도 소속입니다. 종류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장님 빼고 회사 대표자 빼고 좀 더 개념이 나오겠지만 회사는 법인이니까 지점을 둘 수 있겠죠. 책임자를 빼고 나머지 두고 있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이면 다시 소속 개념은 소장 빼고 회사 대표자 빼고 분사무소의 경우 책임자 빼고 나머지 있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이면 그 사람이 고용인이든지 법인의 사원 임원이든지 요 사람 빼고 공인중개사인 자는 다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됐습니까? 자, 보충해서 개념을 한 개 더 잡고 가실게.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를 보시고 넘어가시면 다음 주부터 필요한 내용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한 자인데 종별이란 개념은 법에서 쓰는 단어이고 종류를 종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종류 종별은 크게 구분하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종별이 나눠지고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있습니다. 종별은 크게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 종류가 있고 정해져 있고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당연히 지금 배우시는 공인중개사법상의 종별이 중요하니까 공인중개사법상 종별은 다시 크게 나누면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달리 표현하면 법인이 아니니까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회사 설립에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크게 두 가지. 법인이 아닌 개인은 다시 두 사람으로 나눕니다. 부칙 규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시험은 법에서는 법인이 아닌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없는데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지문이 나와요. 법인이 아닌 이렇게 뜨면 몇 사람을 합쳐서 두 사람을 합쳐서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를 표현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 쪽에서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묻기도 하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묻기도 해요. 합쳐서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해요. 자, 크게 공인중개사법상 종별은 법인이 아닌 자와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자 안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알고 계시고 한 개 더 개념을 잡으시면 여기 법인은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본점을 두고 등기하겠죠. 회사는 필요하면 지점도 둘 수 있다. 그래서 한 개 더 개념을 보실 게 분사무소 개념입니다. 분사무소는 상법으로 이야기하면 지점입니다. 지점. 그럼 이 분사무소 개념은 법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개념이겠죠. 법인이 아닌 개인은 지점을 둘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이 개념을 분사무소라는 개념은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보충하고 가실 게 이 사람입니다.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졸리죠?
따뜻하고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긴 좀 깝깝한데 요 한 개 끝나야 되는데 조금만 참으시고 저도 이게 오늘 아침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잠실 갔다가 EBS 촬영하고 이제 좀 쉬지도 못하고 바로 여기 진 대표님 오라 해가지고 차가 엄청나게 밀리더만요. 그 밑에 촌에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서울 빼고 다 촌 아니에요? 촌 사람들은 또 춥다 그러니까 억수 추운 줄 알고 이렇게 막 끼어 입고 온 거예요. 그 저도 좀 불편하니까 5분만 참으시라고. 5분만. 요 부칙 규정하고 요걸 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부칙이란 말은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자격 시험이 85년도에 1회 시험이었어요. 85년도부터 공인중개사가 배출됐다는 겁니다. 85년도 전에는 공인중개사가 있었다? 없었겠죠. 시험 제도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을 했던 소장님은 계셨다? 계셨겠죠. 그게 종전에는 85년도 전에는 무자격자인 상태에서 편하게 그냥 가게 두고 중개업하겠습니다라고 신고만 하면 중개업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자격자가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사고를 친다. 법률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85년도에 자격시험 제도를 두고 이때부터 공인중개사 제도가 공인중개사가 배출되었어요. 그러면 여기 85년도 시험이 있기 전에 84년도까지 중개업을 했던 소장님도 계셨겠죠. 무자격자인데 종전에는 이 사람을 중개인이라 불렀어요. 아직도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아예 여기 범계처럼 번화가 되어 있으면 옛날부터 중개업을 오래 하셨던 분은 간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 이렇게. 사무소 간판에 중개인이라고 쓰는 분이 계십니다. 그럼 보시면 어떻게 해요? 아, 오래되신 분이구나. 연세가 많으시겠죠? 연세가. 그래서 이 중개인이라는 개념을 쓰다가 지금 법명칭이 공인중개사법이죠. 공인중개사법으로 법명칭을 바꾼 이유는 이제는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소장이 되려면 반드시 뭐는 있어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명칭을 공인중개사법으로 바꾼 거예요. 자, 결론. 무자격자인 상태에서 과거 중개인은 중개업을 했던 소장님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도가 도입됐지만 무자격자인 이 중개인이었던 사람도 계속 기득권을 인정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사람이 부칙입니다. 부칙이란 말은 공인중개사법 본문이 51개 조문이 본문이 있으면 본문 뒤에 붙여서 만든 법에 대해서 부칙이라 해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 법조문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시면 부칙이란 게 맨 끝에 붙어 있어요. 시행은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한다. 이 조문은 몇 개월 경과 후 경과 조치하고 시행일자 적고 있는 것이 부칙이다. 그럼 결론이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사는 종전에는 중개인이라고 법에 썼지만 이제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기득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법 본문에서는 부칙이란 규정이었고 어디에 정하고 있다? 부칙에서 정하고 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2한 개업 공인중개사 정식 명칭인데 기니까 그냥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 하면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 과거 중개인인 줄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중개업을 하는 것은 세 사람이 똑같은데 어쨌든 기득권을 인정받았을 뿐이지 무자격자인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비해서 차등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칙을 시험에 묻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법인하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비해서 차등을 받는단 말은 할 수 없는 게 뭐인가? 이걸 묻는 것이 부칙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교재 다시 펴드리고 여기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좀 이따 설명드리고 농협을 말하면 농업협동조합법은 공인중개사법이 아니죠.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서 설립되는 지역 농협을 말해요. 농협은 중개업을 하려고 설립한 법인은 아니죠. 본업이 있는데 농협에 가입하고는 조합원이 농협에 와서 농지 매매 계약을 교환 계약을 임대차를 중개해달라고 의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수법인인 농협은 딱 요만큼만 농지 한 개에 대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만 중개한다. 그러면 부칙은 중개업이 본업인데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차등을 받는다는 것을 묻는다면 이 특수법인인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이 특수법인인 농협은 주된 사업이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을 다 적용시키지 않고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뭐인지 이걸 묻는 것이 특수법인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상 소장님 중에서 부칙이 있다는 것 이해하시고 차등을 받는다. 이것이 무엇인지 체크하시면 되고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인 대표 선수가 농협은 주된 사업이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규정이 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정도. 요거 이런 개념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지금까지가 용어 정의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조금 쉬셨다가 요 설명드린 내용 핵심 포인트를 교재를 가지고 다시 체크하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